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용합요가학과 수업을 위한 내용인데요. 이제 원격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내일부터는 만나게 되긴 할 텐데요. 그래도 이 심리학 쪽이나 이런 그냥 읽어만 줘도 그냥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책을 보면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그냥 앉으세요. 앉아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되면 끊겠습니다. 자, 페이지 불교심리학이요. 불교심리학 사전 477입니다. 건강심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링크를 보면 영성, 신체 문제, 심신이력, 스트레스, PTSD, 타입 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는 바로 뒤에 나와요. 스트레스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이어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장에 481에 바로 스트레스가 나오니까요. 그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심리학이란 1978년 미국 심리학회 APD는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그러니까 여기서 아메리칸의 A와 Psychological의 P와 Association의 A가 APA 해서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쓰는데요. 미국 심리학회 제30, 요거는 알아두면 좋겠죠. APA 이름 뭐지? 그럼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총 38개 분과, 그러니까 분과가 되게 많네요. 분과로 정식 인정된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다. 1980년대 연차 대회에서 건강심리학은 건강의 증진과 유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질병, 기능장애에 관한 원인과 진단의 규명, 이른바 건강 시스템. 그러니까 건강 시스템은 건강관리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이걸 관리하는 것 같고요. 건강정책의 분석과 개선 등에 대한 심리학 영역의 특정, 교육적, 과학적, 전문적, 공헌 분야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수업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건 그냥 읽으면 아는 건데요. 건강심리학 이러면 그러니까 건강과 연결된 모든 것, 원인과 그 다음에 그 건강이 좋은지 장애에 대해서 그 건강에 장애가 있을 때 원인과 진단을 규명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건강 정책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건강이 왜 안 좋지? 뭐 사회적인 문제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규명해서 요즘에 이제 이걸 제가 잡은 이유가 우리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이게 질병이 만연할 때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진단을 규명해서 이걸 시스템화 시켜서 그래서 이거를 잘 분석하고 그래서 상황을 개선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지금 빨리 이게 해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와닿을 수 있는 게 이게 외국에서 만들어졌다. 뭐 중국에서 어쨌다. 뭐 외국에서 어떻게 뭐 나라를 차단하니까 그게 더 크게 확산됐다든지 그러면 그걸 진단을 잘 규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확진자가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자가 분리를 하고 그쪽에는 어떤 소식을 줘야 되고 그럼 보건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전국에 있는 의사들은 보건소와 어디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때 이거를 진단 키트를 써서 이 정도의 돈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이게 건강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한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가 움직일 수도 있고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움직일 때는 이 건강 시스템이 전 세계의 건강을 함께 움직일 수도 있어서 이 건강 시스템이라는 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까지 그래서 원격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는 질병이 돌 때 원격 강의를 할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어른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그러면 중장년층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들을 이게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건강 시스템은 움직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건강 시스템과 건강 정책의 분석과 개선 그래서 그냥 뭐 바로 우리는 그냥 문자로 바로바로 연락을 준다든지 그 사람의 동선까지 몇 번 환자라고 숫자를 붙이자
이것까지도 코로나19라고 할지 코로나19라고 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하고 개선해서 이거를 만드는 정책은 아주 큰 거대 정책부터 시작해서 미시 정책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대 정책과 미시 정책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부터 전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나라의 상황,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구의 상황, 그 다음에 한 도의 상황, 그리고 한 나라의 상황, 그리고 아시아의 문제부터 전 세계의 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게 건강정책 분석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 건강심리학에 대한 이 개념이 확고하게 이렇게 박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얼른 잡았거든요. 즉 건강심리학은 심신건강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왔던 게 스트레스, 그리고 히스테리였죠. 그리고 우울증, 강박증. 그래서 뭐 너무 많이 그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이게 상황이 안 되니까 우울해진다거나 아니면 갇힌 공간에 있다 보니까 히스테리해진다거나 이런 심리학적인 모든 관점을 다 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동시에 건강에 대한 교육, 시스템,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심리학적 입장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 영역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 건강심리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다음에 내가 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엮어서 이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그런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게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지를 건강심리학에서 다뤄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발족이 됐어요. 일본에서 1988년 일본 건강심리학회가 발족이 됐는데요. 앞에 거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일본이 지금 문제가 크죠. 오픈하지 않잖아요. 이게 정책의 문제죠. 그리고 이게 개선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 건강심리학회가 있더라도 그러면 뭐 Jap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뭐 이렇게 얘기해서 JPA로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시스템이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요. 그리고 시민 의식이 없으면 이게 건강심리학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 영역에서는 심신의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기초연구, 심리학에 대한 식견에 대한 기초한 건강, 질병 모델을 제시하는 이론 연구, 그것들에 대한 실제 임상 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임상 연구, 응용 연구 등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왜 폭이 넓어야 되는지 앞에 쭉 말씀드렸죠. 이게 뭐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 뭐 마스크를 해야 된다든지 음식은 뭘 먹어야 된다든지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된다든지, 그럼 마스크는 어느 정도의 레벨로 써야 되나, 면 마스크인지 아니면 덴탈 마스크인지 아니면 94 방역이 꼭 있어야 되는지, 하루를 써야 되는지, 이틀을 써도 괜찮은 건지, 어느 정도 닦아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건강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심리학자는 해부학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강에 대해서 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뿐 아니라 사회적인 심리나 정책이나 경제적인 분야를 다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건강심리학과 영역이 중첩되는 행동의학, behavior medicine이 있으나 행동의학은 행동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연구의 주 대상은 신체 질환이고 정신질환은 신체 질환과 관련된 경우에만 대상으로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행동의학이라는 거는 행동만 보는 거지 거기에서 정신질환이 딸려올 때는 보지만 정신질환만 따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심리학은 그 전반적인 것, 개인적인 몸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 정신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그 전반의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게 정신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건강심리학은 심리학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신체와 정신 양쪽의 질환과 건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생명,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바이오, 심리, 사이코라고 시작되는 건 모두 다 심리학의 영역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회,
소시오 해서 소시오패스 보통 이러면 사회적인 정신적인 파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바이오, 그 다음에 심리와 연결된 사이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역인 소시오 이거를 같이 함께 그 요인들을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서 봐야 될지를 연구한다.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거는 심신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심리라는 건 조금 더 그거를 학문적으로 또는 그 임상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더 안으로 넣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로 확대하게 되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그 모든 전반 경제까지요.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심리학에서는 심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진 심리학자,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의료, 보건, 스포츠, 영양, 교육, 사회복지, 생명윤리 등 의료와 건강에 관한 여러 과학 전문가가 함께 공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에서는 의료 여기까지 봐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의료시설 같은 게 이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확대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의료를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이거를 사회적으로 같이 보는 게 건강심리학이고요. 그러니까 보건에 대해서도 일상에서의 보건 상태도 보면서 스포츠라는 거는 실내에 있을 때 그러면은 실내에서 사람들이 움직임에 대한 욕망이 기본인데 그 움직임에 대한 욕망이 작아지면 아이들 그러니까 애완견도 밖에 못 나가면은 크레이지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더 활동적인데 그리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활동하지 못하면 스포츠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 움직임에 대한 욕망, 누군가와 함께 하는 욕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폭력성이 있는 욕망도 누구나 있는데 그거를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인 그 본능에 있다. 그 사람들의 폭력성이요. 근데 그거를 배출하지 않으면 그게 아주 이상한 폭력적인 쪽으로 범죄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이 스포츠가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의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움직인다, 운동한다의 개념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에 대한 개념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만 움직인다거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요. 아니면은 건강심리학에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러니까 영양 상태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예를 들면 화를 내고 히스테리 할 때는 마그네슘이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좀 고요한 마음을 위할 때는 뭐 명상을 위해서는 연잎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것들을 영양 파트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파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연령대에 맞게끔 적합한 그 사회 환경에 맞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파트도 분명히 건강심리학의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 기본에는 좀 더 발달된 사회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해서 이게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숙자라든지 뭐 이제 좀 사회 공헌도가 낮은 사람들은 뭐 코로나 걸려도 돼.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치료해줘. 이거는 생명윤리와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생명윤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나도 살고 저 사람이 삶으로 인해서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그리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자 하게 되는데 건강심리학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윤리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 그러니까 권리도 있는 거죠.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코로나는 더 빨리 확산되잖아요. 한 가지 예예요. 꼭 코로나 예만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생명윤리를 지킨다는 건 나를 지키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더 많이 배려받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모두를 똑같이 배려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적은데 이걸 그레이드를 나눠버리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못 받으면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모두가 다 그 전염병에
그냥 걸리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윤리라는 건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동 연구는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파트가 어느 정도 더 중요하다가 아예 없어요. 의료가 더 중요하다, 정책이 더 중요하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 없어요. 다 똑같이 나눠서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배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심리학은 건강, 질병, 건강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질병뿐 아니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심리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적용에 관한 학제 간의 연구 분야다. 그러니까 이게 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융합이 되면 이게 속도가 다 돼서 포즈 잠깐 할까요? 우리 세영이 높이. 자, 그래서 이게 학제 간의 연구 분야라는 건 서로의 그 분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야가 관련된 실천 학문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융합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고요. 한번 성립의 배경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 건강심리학은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겠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이렇게 소통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일일 생활권에 전 지구가 들어가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배려하거나 서로 인정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가 됐죠.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강심리학 파트는 꼭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이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성립의 배경을 보면요. 건강심리학의 탄생 배경에는 심장병과 타입 A 행동과 성격 등 신체적인 질환, 질병, 행동적,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을 실증하는 연구가 있다. 이런 연구는 심리학, 건강과 관련된 여러 과학이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신체 질환도 포함되어 있는 넓은 영역에서 협력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질병의 이해, 그리고 치료, 예방까지, 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까지 또는 시민의 건강 교육, 이것도 예방에 들어가겠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질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나서도 이게 그 다음에 오지 않도록,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린 아이들까지 아는데 그 질병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때 무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방하자. 그러니까 뭐 국가 간에 이걸 막는다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물리학자가 나와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공공의 적은 바이러스지 누군가가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이 되면 빨리 이게 없어지는데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하고 학제 간에 또는 영역 간에 이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같이 아주 전문적인 어떤 뭐 물리학자나 과학자나 의사들이 나와서 정확한 지식을 나눴을 때 이런 교육은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게 되고 건강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배려하게 되니까 몸도 배려하지만 마음도 배려하게 되어서 이게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는 물질주의에서 정신주의로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세 번째는 병에 의한 원인별 사망률의 상위가 세균성 원인에서 스트레스나 생활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변화한 것. 그러니까 이게 세균성 원인이 아니라 스트레스, 생활 방식, 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세균성 원인일 경우에는 이거 내가 바꿔도 주변에서 이게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스트레스라든지 생활 방식만 바꾸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모두가 그 교육적으로 건강한 상태고 질이 높아져서 이걸 깨끗하게 의료적인 문제가 없게 그렇게 유지한다면
그 외의 문제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이 안 되면 정말 뭐 이렇게 손을 닦는 거라든지 마스크를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교육이 안 되면 계속 왜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가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나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죠. 바이러스로부터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사회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내담자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에서 정신주의로 변화했기 때문에 불교라든지 동양의 요가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탑을 입고 레깅스를 입고 요가를 막 하면서 이제 그게 막 요가 할 때는 레깅스나 탑을 입는다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길 정도로 이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파력은 그만큼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당신들의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걸 만들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약간 외모에 치중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만든 그 요가적인 흐름이나 명상적인 흐름에 오히려 동양에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요 네 가지는 미국이고요. 다섯 번째는 일본에서 덧붙인 건데요. 정보화 사회 출현에 대한 테크노 스트레스와 컴퓨터의 과잉 적응하는 것, 대인관계가 미숙해서 사회생활의 규칙을 학습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증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그 예스 예스 하는 이런 거겠죠.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간병 문제 등의 이런 부분들을 더 이 부분 일본에서는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보 사회화에 출현해 의한 테크노 스트레스다. 근데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든지 모든 컴퓨터나 이 SNS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미숙하다는 건 이거는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스미마생이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생활의 규칙을 학습하지 못한 어린이 그런 부모들과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냥 몸을 가리고 이렇게 숨기면서 그냥 피해 가려고만 하는 그런 남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 이게 학습되면서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령화로 되면서 만성 질환이나 간병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히 일본에서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 사회 경제적, 교육적 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잠깐 포즈하고 갈게요.